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13년째 결혼 생활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아이 없이 지내는 삶에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가 평온하고 화목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각자 시선을 피한 채 마치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엔 늘 서먹한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저 습관처럼 함께 지낼 뿐 진짜 부부라는 느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 냉랭한 생활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죠. 그날따라 남편은 유난히 늦게 퇴근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파에 던지듯 놓여있던 남편 가방 안에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군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은 연달아 오는 문자가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남편 가방으로 다가가 핸드폰을 꺼내 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몇 개 도착해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의미 없는 스팸 문자였어요. 스팸 문자를 무슨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내냐? 참나.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으려다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건 몇 시간 전에 온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창에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보이더군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죠.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 짧은 문장에 제 눈을 의심했죠. 그때부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그때 욕실에서 샤워기 물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남편 폰에 있던 그 문자를 제 핸드폰으로 촬영해두고 남편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죠. 이윽고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나 먼저 들어가 잘게. 그래. 피곤할 텐데 어서 자. 불은 내가 끌게. 남편이 침실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끝나가는 결혼 생활을 직감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기로 했어요. 이혼이 소송으로 간다면 명확한 증거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분히 증거를 모아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외도로 인한 이혼일 줄 알았다는 큰 착각이요. 남편에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깊어지는 걸 확인한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한 차키를 들고 살며시 현관을 나섰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덜컥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남편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 시간에. 그냥 편의점 좀. 잠이 안 와서. 제 대답에
남편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제 손으로 옮겼죠. 저는 들고 있던 SD카드를 들킬까봐 손을 꽉 쥐었어요. 편의점 갔다며. 근데 왜 빈손이야? 딱히 살 건 없더라고. 그냥 나왔어. 그래? 일찍 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곧 잠에 들었죠.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긴장을 했는지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에 SD카드를 삽입했죠. 블랙박스 영상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오늘 영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마도 깜빡한 듯 했죠. 이어폰을 끼고 오늘 영상을 틀어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와 대화가 흘러나왔죠. 이것들이 차 안에서 짝짓기를 하는 대화더군요. 그런데 저는 잠시 뒤 놀라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두 명의 여성이었죠. 미친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상간녀 두 명이랑 놀아나? 더러운 새끼. 영상이 흐르는 동안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고 엄청난 증거를 잡은 셈이었죠.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무덤덤했죠. 그 사이 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들 정보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무려 2명이에요. 미친놈. 하여간 정신 나간 여자들 같으니까 둘 다 정확히 누군지 꼭 알아내주세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흥신소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재산 조회 신청 방법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함 없도록 제 권리는 모두 찾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흥신소에서 온 조사 결과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죠. 봉투를 여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들은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 앞에 조사 결과를 던져놓았어요. 외도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보고도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 순간 남편의 미묘한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또 있다는 직감이었죠. 남편의 얼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태연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대신 조용히 끝내자. 협의 이혼하고 재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나가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사업하면서 그동안 번 돈, 그것도 나눠야지. 당신이 어떻게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잊었어? 돈 없어. 요즘 사업도 힘들어서 나 땡전 한 푼 없는데. 뭔 헛소리야.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돈 펑펑 쓰더니 갑자기 돈이 없어? 내가 지금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기 싫으면 네가 뒤져봐. 나오면 가지든지. 남편의 수입을 생각하면 남편의 말은 절대 거짓말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노린 게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당한 거죠.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만데 그걸 다 어디다 썼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썼는지 그거라도 말해봐. 어딘가에 썼겠지. 내가 좀 사치스럽잖아. 살면서 쓰다 보면 없을 수도 있지. 안 그래? 지금 그게 말이니? 그렇게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할 순 없잖아. 뒤져보라니까. 통장 까줘. 막 나가는구나. 그래, 좋아.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네가 알아서 밝혀봐. 마음대로 캐고 뒤져. 난 돈 없으니까.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요. 이제 저와 남편 사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렇게 당한 채로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흥신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직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굉장히 불안하고 놀라서 흥분해 있었어요. 저기 비상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데요? 뭔데 그렇게 흥분하셔서? 남편분 강민수 씨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요? 뭔데요? 살인사건 관련으로요. 네? 지금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죽었는데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끔찍한 사건에 연관됐다는 건 정말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게 강민수 씨 따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나던 여자라뇨? 그 술집 여자들 말고 또 있어요? 네,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남편분은 용의자였고요. 용의자요? 흥신소 직원들은 그 이후 제 의뢰에 따라 남편의 숨은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진짜 내연녀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제가 확보한 차 안의 술집 여자들은 단순히 그날의 유의를 위한 상대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에서는 타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했고 남편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알리바이요? 그게 대체 뭔데요? 사건 발생 시각에 남편분이 차 안에서 외도 중이었거든요. 사모님께서 가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신 그 증거요. 그게 결정적인 알리바이였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 이혼 소송을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한 차 안 외도 증거 덕분에 남편은 혐의를 벗은 거였어요. 그 증거로 인해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겨 혐의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한 이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알 수도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집을 떠나 원룸을 잡고 소송을 이어갈 생각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는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순간 남편이 돌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현관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죠. 어머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 민수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네가 감히 누구한테 이혼을 운운해?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남편은 이미 다 말한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아들을 챙기는 분으로 제가 남편 내조를 못한다고 언제나 불만이 많으셨죠. 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열어봐라. 이게 뭔데요, 어머님? 합의 이혼 서류다. 사인해라. 봉투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민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평생 일만 했는데 너 먹여 살리느라 알거지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만 민수 괴롭히고 네 명의 것만 챙기고 조용히 끝내라.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으셨나 봐요. 그럼 왜 이혼하는지도 들으셨어요?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술집 여자를 2명이나 끼고 놀아요? 퍽이나 제가 믿겠네요. 그리고 남편 사업, 저희 아빠 돈 들어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끝내라고요? 아니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적어도 아빠 돈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네, 맞아요. 결혼 초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친정아빠가 남편 사업 자금을 대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니 누가 그냥 이혼을 하나요? 무엇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 반응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울그락불그락했죠. 다시 제게 다가서며 위협적이고 고압적이게 명령을 했어요. 서류를 가리키며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은 이 집안 내력인 듯 했어요. 시끄럽고 받아. 당장 사인해. 더럽게 질질 끌지 말고. 저 이런 협박엔 안 넘어가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대 그 서류에 도장 안 찍을 겁니다. 아, 놓으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품에서 인주를 꺼내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 70이 가까운 분이 어찌나 힘이 세던지 손목이 얼얼하게 아프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서류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보란듯이 서류 조각들이 허공에 널려 뿌려졌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아주 죽일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러서지 않았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릴 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강경한 눈빛을 보내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디서 감히 네가 나한테? 너희지. 꼭 대가 치르게 될 거다. 진짜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지금 도장 안 찍은 거 넌 평생 이날 후회하게 될 거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들이 무섭긴 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킨 채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지 말자고요. 시어머니의 협박 사건 이후 저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는 그 집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었죠. 가까운 곳에 원룸 하나를 급히 구해 들어갔습니다. 세간살이는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낯선 방에 누워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곧장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을 하나하나 밝히기 위한 시작이었죠.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원룸 초인종을 눌렀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싶어 문을 열자
놀랍게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의외로 침착한 표정이었기에 저는 더 긴장됐어요. 뭐야? 내가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누가 알려줬어? 내가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왔는데? 이혼. 깔끔하게 끝내자. 위자료 포함해서 1억 줄 테니까 협의 이혼해. 시끄럽게 소송이니 뭐니.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도장 찍어. 돈 없다더니 갑자기 1억이 생기네? 대출 받아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도장이나 찍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사람 건드리지 말고. 웃기지 마. 당신 아직도 나한테 숨기는 거 많다는 거 나 다 알아. 1억?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준 거에 비하면 그거 껌값이야. 또 시작이네.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 안 있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아참, 그리고 당신, 이혼소송 때 당신이 이 집 주소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판사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알아들어? 남편의 제안이야말로 이놈이 숨긴 재산이 더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보인 여유 있는 태도는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죠. 남편이 돌아간 뒤에도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실수였어요. 제 위치가 남편에게 노출되었을 때 도망을 갔었어야 했죠. 하지만 이때는 남편이 그렇게 막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상담을 위해 원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려고 복도 끝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닫고 채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딸칵 소리와 함께 방화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순간 등 뒤로 강한 충격이 느껴졌죠.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계단에 부딪히며 튕겨나갈 때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죠. 머리를 어디에 세게 부딪혔는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잠시 뒤 계단 아래에서 눈을 뜨니 주변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제게 다가오며 말을 걸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숨 쉴 수 있어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숨이 안 쉬어져요. 119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죠.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가 띵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쓰러지면서 초인적으로 119에 스스로 구조 전화를 했대요. 저는 뇌진탕으로 기억에도 없는데 말이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나니 다행히 큰 골절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뇌진탕 증상이 있어 며칠간 입원해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화문이 열릴 타이밍,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등 뒤의 충격.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밀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저 혼자 넘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계단에서 누가 절 밀었어요. 이거 그냥 사고 아니에요. 밀리셨다고요? 그게 확실하신가요? 누가요? 누가 밀었는지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느낌이 이상했어요. 발소리도 들렸고 등 뒤에서 갑자기 누가 확 밀었어요. 이거 조사 좀 해주세요. 제발요. 경찰은 상황을 적어가며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낡은 오피스텔 건물이었기에 제 집을 비추는 CCTV는 없었어요. 뭐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심지어 입구에 있는 CCTV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전단지로 촬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죽은 남편의 상간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구나. 까딱 잘못하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저승 탐방이 먼저겠구나 하고요. 그때 딱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입원한 지 2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아침부터 머리가 멍하게 맴돌았죠. 간호사가 회진을 마치며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면회 시간도 아니었고 올 사람도 없기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니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에 마스크까지 눌러 쓴 모습이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잔뜩 겁을 먹었죠. 그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누구냐고 물었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 사람 강민수 씨랑 사모님 몰래 만났던 여자, 그 여자 동생이에요. 네? 뭐라고요? 잠깐만요. 아가씨가 이혜진 동생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사실 사모님 원룸에 먼저 갔다가 사모님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거 봤어요. 그날 이후 계속 망설였는데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뭘요? 뭘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그쪽 언니 때문에 제 인생 꼬인 거 미안하다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거예요. 절대 남편분, 강민수 그 인간 믿지 마세요. 그날 사모님이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전부 그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전 확신해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 사고가 떠오르며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퍼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여자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남편 내연녀의 동생이라는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전 그쪽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막말로 그쪽이 누군지도 확실치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절 돕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알아요. 저를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 언니가 그런 짓 한 거 몰랐어요. 진심으로요. 대신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요.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언니가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쪽 남편 강민수 계속 미행해왔어요. 수상해서요. 그래서 사모님 원룸 위치도 알 수 있었고요. 전 그 사람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확신해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가방에서 망가진 휴대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자기 언니의 휴대폰이라고 하더군요.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인 자신의 언니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안에 남겨진 문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언니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하더군요. 언니, 죽기 전에 그날 갑자기 이상한 카톡을 보냈어요. 마치 유언처럼. 근데 언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죽을 이유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언니가 원래 맞춤법도 잘 틀리고 카톡할 때 띄어쓰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때 온 이상한 카톡은
띄어쓰기까지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네? 그게 무슨... 그럼 이혜진 씨가 보낸 카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랜 카톡으로 대화한 사람이면 대충 그 사람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언니 핸드폰으로 보내진 카톡이지만 정말 낯선 사람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도 남편분 포함해서 주변 다 조사했대요. 근데 뚜렷한 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건 종결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 언니 이혜진 씨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요. 언니 임신 안 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임신 못하는 몸이거든요. 네? 아니, 무슨... 그럼 혹시 이혜진 씨가 그걸로 제 남편을 거짓 협박해서 남편이 사람 시켜서 그런 짓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언니는 스스로 그런 선택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강민수 그 인간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절대 그 인간이랑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면 대체 그 문자와 임신 테스트기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내연녀가 그것을 이용해 남편을 협박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내연녀 동생의 말을 듣고도 그저 자기 언니 일이기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팔이 원래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다만 저도 한 가지 의견에는 동의했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요. 꼭 조심하세요. 저희 언니처럼 되지 않도록요. 언니가 사모님에게 한 일이 너무 미안해서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었어요. 제 진심이에요. 그러더니 서둘러 병실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여자가 나간 이후 저는 더 머리가 아팠습니다. 무언가 사건이 뒤엉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사건의 반전이 되는 내용을 저도 모르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퇴원하던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기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무언가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솔직히 많이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퇴원하기 전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정 식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동생에게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부모님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고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뚝뚝하게 알겠다고만 했죠. 저는 그 말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동생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보자 마음 한켠이 놓였죠. 그래도 대학 때까지 운동을 한 녀석이라 듬직했거든요. 남동생은 말없이 제 짐을 들어주었고 저를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내가 알아서 잘 말해놨어. 걱정 안 하시게. 미안해. 괜히 너까지 끌어들여서. 됐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당분간 나랑 같이 지내. 누나 혼자 두기엔 좀 그래. 너 회사는?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왕복 4시간이 넘는데? 참나. 지금 그걸 걱정할 때냐? 아유,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남동생은 며칠 동안 제 원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라 동생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잤죠. 동생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이면 장을 봐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사이 서둘러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집을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소송이라는 게 금방금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동안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죠. 동생이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늘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죠. 당연히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듯 조용히 있었어요.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확인하는 게 습관처럼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 숙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동생도 동생의 일이 있으니 그러라고 했어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에 들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매캐한 냄새가 제 코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부비정 눈을 떠보니 세상에 현관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 잡지도 못했죠. 보니까 복도 쪽 창문에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상황이 절대 아니었죠. 점점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연기를 한 모금 마시자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바로 몸이 휘청이더군요. 정말 그 순간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베란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당시 제가 살던 곳이 4층이었어요. 평상시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바닥은 어둑하게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그대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밀려오며 눈이 감겼죠. 기절하기 직전 어렴풋이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맞은편 골목 어귀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낯익은 실루엣이었죠. 분명 시어머니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놓았죠. 정신을 차린 건 병원이었어요.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죠. 다친 발목을 또 다쳐 완전히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는 소방서의 판단에 경찰들도 조금씩 조사가 들어가고 있던 거였죠. 저 그날 골목에서 누군가 서 있는 걸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 같았어요. 네? 시어머니를 보셨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요. 전혀 그쪽에 오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서 있던 게 이상한 거죠. 그 사람 먼저 조사해보세요. 환자분 그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시면 나이가 좀 있으실 텐데 그럼 고령의 어르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긴 좀... 그리고 기절하셨다면서요. 그때 헛것 보신 걸 수도 있고요. 그럼 물을게요. 불 누가 일부러 낸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다친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인화성 물질이 발견돼서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제대로 조사 좀 해보시라고요. 건물 주변 CCTV, 사각지대까지 전부 다요. 놓치지 말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게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본 것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고, 솔직히 저도 대략적인 형체만 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동생이 부모님에게 알린 거죠. 당장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왜 말을 안 한 거야? 지금 이거 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거야, 알아? 지금 당장 내려와. 아빠, 나 시끄럽고 당장 지훈이 차 타고 내려와. 더는 거기 있지 말고. 결국 저는 퇴원 후 남동생의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대체 일이 왜 이 지경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은 그냥 저와 이혼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자꾸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었죠. 고작 재산분할 돈 때문에요? 어느 미친놈이 재산분할이 싫어서 이딴 짓을 할까요? 모든 게 우연인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 제가 껴맞추고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중에 문득 어떤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지훈아, 잠깐만. 누나, 원룸에 잠깐만 들렸다 가자. 금방이면 돼. 뭐? 아이, 지금 거길 가자고? 거길 왜 가? 누나 아직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나도 알아. 근데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 잠깐이면 돼. 아,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 알겠어. 잠깐만이야. 딱 그것만 확인하고 나오는 거다. 남동생은 못마땅한 얼굴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원룸 근처에 도착하자 폴리스 라인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불탄 흔적이 건물 외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다행히 주변을 지키는 경찰이나 소방대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폴리스 라인을 뒤로하고 건물로 들어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타다 남은 냄새가 가득했어요. 조명도 모두 나가서 건물 안은 암흑 그 자체였죠. 간신히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기대고 제가 살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 문을 열자 내부는 그을림으로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곧장 반쯤 타버린 제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숙여 그 안에 있는 오르골을 하나 꺼냈어요. 철제 오르골이기도 하고 그곳까지는 불길이 안 닿았는지 멀쩡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어 그것을 가방에 넣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쩌적하는 기분 나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어두움이 드리운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어요. 번뜩이는 눈이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에 반사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반사적으로 그곳을 도망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목을 움켜쥐었죠.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남동생이 들이닥쳤어요. 건물 근처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달려온 동생이었죠. 동생은 단숨에 제 목을 조르던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사람을 비추었죠. 저는 그 사람의 정체에 기겁을 했어요. 놀랍게도 저를 공격한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생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동생도 시어머니를 확인하고는 놀라서 손을 풀어주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괴하게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에서 오르골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넣어둔 블랙박스 SD카드가 나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낼름 주어 미친 사람처럼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동생이 시어머니 손을 발로 차서 막았죠. 다시 떨어진 SD카드를 제가 급하게 주워들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놔! 그거 이리 내놔! 다시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동생이 가볍게 잡아 제압했죠. 동생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시어머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시어머니는 그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의 질문에 묵묵히 대답했죠. 제가 미워서 진짜로 죽이려고 했대요. 경찰들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당황을 했죠. 저도 그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해치려고 온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언제 나타날 줄 알고 불탄 원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사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도 이미 시어머니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원룸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도주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던 겁니다. 제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후 잠시나마 본 게 정말 시어머니가 맞았던 거죠. 방화 혐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어머니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년도 내가 없앤 거야. 처음엔 누구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년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년도 내가 죽였다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머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만났던 그 요망한 것. 그년도 내가 헤어지라고 해도 싫다기에 죽였수다. 네? 할머니, 지금 여기 경찰서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세요. 경찰 양반, 지금 나 자수하는 거요. 그러니까 분명히 받아 적어요. 자수하는 거라고. 이혜진 그거 내가 죽였수다. 네. 참나. 이 자백으로 인해 경찰서는 정말 충격과 혼돈 그 자체였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내연녀 살해 혐의까지 더해져 3가지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그리고 살인이요. 결국 구속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말을 잃었어요. 당시 시어머니 나이가 60이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고 그저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렇게 사건을 뒤로하고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너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내리만 하루를 잤죠. 자고 일어나니 몸은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머리도 꽤나 맑아졌어요. 그동안 수면 부족이라 생각을 제대로 못했는데 푹 자고 나니 그동안의 사건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면서도 꿈에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한 걸까 싶었죠. 저는 다시 하나하나 처음부터 짚어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문자를 확인했죠. 그날 남편의 핸드폰은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어요. 남편은 원래 지문 인식까지 설정해두는 사람입니다.
직업 특성상 보안에 철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핸드폰이 그냥 열려 있었다는 건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엔 외도의 충격이 커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수상했어요. 저는 다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죠.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블랙박스 특성상 영상은 차량에 앞만 나왔고 제가 알 수 있는 건 소리뿐이었죠. 차 안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뒤이어 술집 여자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어지는 낯뜨거운 소리들이 흘러나왔죠. 1시간쯤 흐른 뒤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여자들이 차에서 내려 차 앞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남편이 여자를 배웅하는 모습도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어두운 밤 가로등 불빛이 남편과 술집 여자들을 비추고 있었죠. 영상의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돌려봐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멈춰있던 화면 속에서 무언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번 반복해서 본 장면이었지만 그 순간 다르게 느껴졌죠.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입고 있던 옷 위에 외투를 걸쳤어요. 어딜 나가려고? 너 아빠 말 못 들었어? 안 돼. 지금은 위험해. 그냥 있어. 경찰서에 다녀올게. 잠깐이면 돼. 예, 지영아.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상 행동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핸드백에 SD 카드를 챙겨서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간 이후 수사팀은 남편을 다시 용의자로 보고 재조사를 했어요. 남편 상간녀 죽음에 대한 수사요.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없기에 남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요. 외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영장 발부도 어려워 강제로 DNA 채취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를 다녀간 이후 영장 발부가 가능해졌죠. 결국 강제로 남편 DNA를 채취했어요. DNA 감정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상간녀 손톱에서 채취된 미세 혈흔과 남편의 DNA가 일치했어요. 경찰은 그 결과를 근거로 남편을 강도 높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상간녀 죽음에 대한 진범임을 자백하고 말았죠. 사실은 이랬어요. 경찰서에 달려간 그날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거든요.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술집 여자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정면 카메라에 남편 얼굴이 잠깐 찍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보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얼굴이 아무리 봐도 제 남편 얼굴과 아주 미묘하게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똑같았고 행동도 익숙했는데 뭔가 얼굴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방님이요. 남편과 서방님은 1살 차이에 체격도 비슷하고 얼굴도 정말 놀랍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엇보다 특히 목소리가 정말 비슷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둘이 쌍둥이 아니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일본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만약 서방님이 귀국해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남편이 서방님에게 자신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울까지 바로 운전해서 갔어요. 담당 경찰서로 달려가 담당 형사를 찾았죠.
형사에게 저는 영상을 틀고 그 장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이, 그게 무슨,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남편분 맞으신데. 제대로 보세요. 여기요. 이 장면이요. 이 사람 제 남편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희 서방님 같아요. 네? 서방님이면 남편분 남동생이요? 아이, 저희도 직접 남편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니요. 원래 그 두 사람이 생긴 것도 쌍둥이처럼 비슷하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거의 똑같아요. 서방님이 일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사님이 출입국 기록 좀 확인해 보세요. 서방님, 최근에 일본에서 귀국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수사팀에 바로 요청 넣어볼게요.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전달드리고요. 며칠 뒤 형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최근 서방님이 조용히 일본에서 귀국했다는 기록이 확인된 것이었죠. 지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국 후에는 은둔하듯 움직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서방님을 소환해 조사했죠. 조사 결과 서방님은 놀라울 만큼 쉽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차 안에 있었던 거 저 맞습니다. 저 아무 죄 없어요. 그냥 형이 불러서 왔고 시키는 대로 술집 여자들 사서 논 것뿐이에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일본에서 빚에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최근 남편이 불러 돈을 주며 한 가지 일을 시킨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편 차에서 여자 2명과 놀라고요. 서방님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서방님에게 그 일을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에게 온 문자를 볼 수 있도록 핸드폰 비번도 풀어둔 것이었고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 다른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에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계속 연달아 문자를 보내 제가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도록요. 남편은 그 이후 저와 싸우고 제가 하루 이틀 뒤 증거 수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저와 서방님이 남편 예상보다 너무 빨리 움직인 거죠.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 문자 증거를 들이밀며 싸우기보다 그 즉시 증거 수집에 먼저 들어갔고 서방님은 남편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 주차장에 남편 차를 두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직후 서방님이 지하 주차장에 두고 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자기도 확인을 못한 거였어요. 제가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는 SD카드를 빼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 이후 서방님이 영상에 자기가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불안해서 그 영상이 들어있는 SD카드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이 과정을 시어머니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물론 그 영상이 가정법원에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영상을 보며 남편이 아니라 서방님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법원 관계자들은 서방님 얼굴도 모를 테니까요.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했던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 불까지 놓은 거였어요. 제가 아니라 그 증거를 없애려고요. 그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남편의 핸드폰 잠금이 풀려 있었는지, 왜 증거가 너무 쉽게 보였는지 모두 다 계획된 연출이었어요. 상간녀를 없앤 것이 남편이면서 남편은 저를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증거를 제 손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만들어 경찰도 속인 거죠. 그 결과 경찰은 그동안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그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요. 재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공범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죄를 숨기려고
묻어내를 쓴 거죠. 참 대단하신 모성애라고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편이 재산을 상간녀 명의로 빼돌려 두었대요. 그런데 상간녀가 남편 뒤통수를 치고 그 재산을 들고 도망치려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던 범죄였던 것이었죠. 법원은 이 모든 범행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징역 20년, 시어머니에게는 징역 14년형이 선고되었죠.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주한 법정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감정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낄 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 몇 달이 지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이 상간녀 명의로 은닉해 두었던 재산 중 절반이 제게 분할되었죠. 피로 얼룩진 돈 같아서 저는 그 돈이 참 찜찜하더군요. 그래서 모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제게는 피가 묻은 돈이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깨끗한 돈으로 쓰일 거라 생각해서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그 사람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